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요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이기려면 몸이 든든해야 되겠죠. 겨울 보양식 오리오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요 며칠 맑은 날들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전국에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에는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네, 비가 내리고 나면 날이 더 추워지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아침까지 중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 보일 텐데요. 늦은 오후에는 다시 비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 예상 강수량 먼저 보시면요. 대체로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 없는 동해안은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은 해당 지역에 강풍특보까지 발효됐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알아봅니다. 서울이 11.6도, 대전 13.9도, 대구는 7.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광주 18도, 강릉은 19도로 포근할 텐데요. 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낮 동안에도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더불어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수제로 만든 흉기 위협입니다. 이웃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면서요. 직접 만든 장대에 흉기를 매달아 이 흉기를 준비해서는요. 이웃집에 침입하려 한 8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이 흉기를 그것도 직접 만들어서 이웃집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80대 남성은요. 지난 20일 새벽 5시 25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요. 직접 제작한 수제 창을 들고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잠기는 등 침입을 시도했는데요. 문이 열리지 않자 수제창을 겨누는 등 위협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고 결국 침입 시도는 미수에 그쳤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성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됐고 어제 결국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니 근데 집안에 있는데 문을 누가 강제로 열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상당한 공포를 느낄 텐데 네. 이렇게 봤더니 흉기를 들고 있어. 그러면 느끼는 공포의 지수는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을 열면 찌를 자세로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을 내가 열었으면 어딘가 찔렸을 것이라고 상당한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경찰에서 이 침입을 시도했던 80대 남성은요. 옆집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침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남성과 피해 이웃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경찰은 연행된 이후에도 횡설수설하는 이 남성에 대해서 정신질환을 의심해 응급입원 의뢰했지만요.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혼자 막 과대망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저 이웃으로 어떻게 살지 무서워서. 저는 못 살 것 야, 같아요. 이거 큰일이네.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한국의 원정온 러시아 소매치기 단입니다. 범죄를 노리고 입국해 지하철 전동차가 혼잡한 틈을 노려서 승객들의 물품을 훔친 러시아 국적의 3인조 소매치기 단이 검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한 겁니다. 일당 3명이 함께 움직이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지난 4일부터 혼잡한 서울 지하철에서 역할을 분담해 소매치기를 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범행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A가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일단 내리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당 B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분산하고 돌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 사이에 나머지 C, 피해자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는 식으로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9호선 급행 등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잠금 장치가 없는 에코백 종류의 가방을 든 시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소매치기는 참 오랜만에 듣는 범죄 행위인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출국하기 이틀 전에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소매치기 범죄를 모의하고 한국에는 15일 동안 집중적으로 돈을 훔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까지 차근차근 세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실제 9일 동안 무려 45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면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매치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잠복 수사에 나섰고요. 결국 이들 출국 이틀 전 명동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직접 물건을 훔친 한 명을 제외한 2명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우리는 쇼핑을 하러 왔을 뿐이다. 이러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3개를 포렌식 의뢰해 추가 범죄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자기들끼리 짰겠지. 잡히면 무조건 한국에 쇼핑하러 왔다고 그래라. 네? 야, 계획 예, 범죄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서울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입니다. 최근 영국 팝 가수 샘 스미스를 비롯해서 해외 스타들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 역시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는 서울 광장시장이 바가지 요금 그리고 비합리적인 판매 방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뭐 관련 영상을 봤는데요. 참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사실 이 광장시장이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바가지 후기 등 악평이 잇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한 유명 여행 유튜버는요. 베트남의 친구들과 함께 광장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 전집에서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주문하니까 상인이 모듬전은 먹을 게 얼마 안 된다라면서 추가 주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일행이 우선 먹어보고 시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요. 실제로 받아본 모듬전 10개 남짓한 점만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를 본 외국인 손님들이 이거 유명한 시장이라서 비싼 건가? 이러면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이건 너무 음식량이 적은 거 아니라며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상에서는요. 광장시장에서는 어묵꼬치 하나도 1,500원이다.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해도 굳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라고 눈치를 준다 등 불만 섞인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곳이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에 다뤄지면서 네.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됐는데 뭐 일부 소수 상인들이 이런 일그러진 행각을 했겠습니다마는 저러면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안 온다고요. 그쵸. 그럼 어떡할 거예요? 시장에서 자체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요, 상인의 차원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당 가게에 대해서는 22일부터 10일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광장시장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가격 정찰제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워낙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시하는 양을 줄인 것 같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울을 도입해서 음식 양의 정량을 맞추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여간 이랬다가는 정말 사람들 떠납니다. 다 떠나고 아무도 안 옵니다. 이거 자체 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 교사에게 대드는 여학생 영상 논란입니다. 한 여성 고등학생이 아빠뻘 연배의 남성 교사에게 말다툼을 하고 대항을 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은 과거에 촬영됐고 이미 그 여고생은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학생과 선생님 사이 이런 언쟁까지 벌이게 됐을까요? 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영상의 제목은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입니다. 영상 속에서 이 선생님은 학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그러자 학생이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 라고 하는 등 말다툼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설명에 따르면 이 여고생은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됐고요. 교사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켜있던 머리카락까지 함께 잡히자 여고생이 항의하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촬영자로 추정되는 여학생의 웃음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아이고 참 힘드네요. 힘들어요. 근데 저 해당 영상이 지난 다음에 퍼진 거잖아요. 좀 늦게 퍼졌는데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이 촬영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고생, 그리고 남성 교사,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학생까지 모두 개인 사정으로 지금 해당 학교는 떠난 상태라고 하고요. 학교 측은 해당 여고생이 당시에 선생님과의 오해를 풀고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하다가 학교를 그만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학교 현장에서 만약에 학생하고 선생님 저런 상황이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에 뭔가 막 움직이고 싶은데 바깥 날씨가 너무 추우면 엄두가 안 나고 혹시 뭐 즐기는 거 있으세요? 겨울 스포츠를 좀 즐기고 네. 싶은데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네. 저는 밖에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싸한 느낌이 있어요. 네. 또 그거 하다 보면 또 기분 좋아요. 많은 분들이 스키를 탄다든지 아니면 겨울산, 눈 덮인 산 즐기는 분들 많은데 너무 추우니까 실내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예. 네,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사시사철 언제나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가득한 볼거리에 걸음은 멈출 줄을 모르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전시가 있다? 어디서도 만나본 적 없는 특별한 문화공간. 기술과 예술의 만남은 물론 전 세계 문화예술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오감만족 문화여행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오감을 만족하는 제대로 된 문화여행을 위해 찾아온 곳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광주. 문화공간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찌나 볼 게 많은지 사람들 발길이 분주하게 그지없었는데요. 입이 떡 벌어지는 크기의 미디어 아트 전시에도 시선 집중. 요리조리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는 설치 작품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과 참여도 할 수 있었는데요. 광주 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람객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에 개관되어 지금 개관 8주년을 맞는 복합문화예술기관입니다. 언제든 아무데나 찾아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사랑방, 또 어떤 이웃이 언제든지 이곳에 모여서 뭔가 활동하고 교류하고 행사들을 즐기는 그런 열린 사랑방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8년간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는데요. 덕분에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연구가와 창작자, 관람객까지 한자리에 모여 문화를 교류하는 장으로 발돋움한 것.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쉬거나 노는 공간이 됐다고요. 또한 아이들과 노약자, 문화약자 등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책들도 아무래도 접해볼 수 있고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좀 접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해. 무엇보다 관객이 관객으로 남지 않고 참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도전을 하면서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는데요. 특히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복합 전시를 통해 특별한 문화여행 추억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곳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만든 문화여행 추억. 과연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다른 곳에서 접하지 못한 색다른 게 많았고요. 그리고 전시관이나 박물관 아니면 휴식 공간 같은 게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랑 놀러 와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앉아서 책을 읽거나 쉬어가기도 하는 이동 공간인 계단도 허투루 쓰지 않는 이곳. 자투리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해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슬쩍 만져봤는데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골판지? 네, 맞아요. 골판지, 그리고 시멘트, 페인트, 나무 등 건축적인 재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이 작가님은 이 옛날 건축물의 폐허와 같은 잔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았던 옛날의 모습들을 생각하기를 바랬습니다. 전시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서아시아 작가, 특히 레바논과 시리아의 20세기 근대 회화를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한꺼번에 만나보기 힘든 천경자, 김한기, 오지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아름다운 작품들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고, 또 쉽게 만날 수 없는 서남아시아 작가들의 작품까지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또 다른 전시를 찾아간 곳은 우주?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조명으로 꾸며진 이 공간. 대체 무슨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이번 결과절표전 행성본명은 참여자들이 소리예술 매체를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식으로 시도하고 실험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로 소개하였는데요. 저희 전시 제목인 공명처럼 소리와 소리로 연결된다, 또는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작가들의 작품 궁금하지 않으세요? 함께 살짝 엿보러 갈까요? 이 작품은 전라남도와 광주의 도시, 그리고 환경 생태를 소리와 다양한 건축 자재를 통해 연구하고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전선과 낚싯줄, 스피커를 이용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매년 다른 주제로 계절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문화여행지로 딱이죠? 사실 이런 거를 잘 접해보기 힘들 것 같은데 다 여기 복합적으로 모아놓은 공간이 있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이런 예술이나 문화를 좀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것. 이곳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 문화예술을 즐기기에 너무 최적화된 공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당의 시설도 구경하시면서 전당에서 펼쳐지는 각종 프로그램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의 보고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쉼을 만들고 싶을 때, 즐거운 추억을 새기고 싶을 때, 문화예술과 함께하면 참 좋겠죠? 올 겨울엔 온 가족, 문화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사를 늘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갈까요?
1867년입니다. 11월 2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867년 11월 25일은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발명 특허를 획득한 날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채석장 작업, 그다음에 건설 현장 이런 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죠. 하지만 동시에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인류를 살상하는 무기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노벨이 이렇게 폭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었다면서요? 아버지가 군수업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노벨의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은 발명가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했는데 주로 무기를 발명하고 만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1837년에 스웨덴에서 러시아로 이주해서 무기 공장을 차리고 러시아 황실의 후원하에서 갖가지 무기를 제작을 하는데요. 노벨은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화약을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화약을 가지고 논다. 벌써 위험하잖아요. 네. 실제로 위험한 일이 생기는데 어린 시절에 깡통에 흑색 화약을 채워놓고 터뜨려서 대폭발을 일으켰고 동네를 난리나게 한 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군수업을 하니까 우리가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폭약을 이제 노벨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을 텐데 노벨 집이 그러면 크림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이 집안에 큰 위기가 닥치는데 바로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했던 겁니다. 노벨가는 큰 타격을 받고 파산하고 1865년 스웨덴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노벨은 안전한 폭약 개발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액체 폭약인데요. 이것이 폭발해서 막내 동생과 공장 종업원,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충격 때문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6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안전한 폭약을 만들려고 하는 노벨의 연구가 계속됩니다. 노벨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러면 그 가업은 온전히 노벨의 몫이 된 거고 그 계속 연구를 했을 거고 그러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문제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액체였다고 하는 점인데요. 어느 날 실험대에 있던 시약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숯가루에 쏟아져요. 그런데 이게 빨리 흡수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서 쉽게 폭발하지 않으면서도 폭발력은 유지되는 고체 폭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노벨의 안전화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당시 다이너마이트는 마침 그 시작되고 있었던 커다란 공사, 수에즈 운하 건설, 알프스 산맥 터널 공사 이런 데 사용되면서 아주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문제는 동시에 전쟁터에도 투입돼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1870년에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이 터졌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노벨은 유럽 제1의 갑부로 떠오릅니다. 자, 유럽 제1의 갑부는 어떻게 살까요? 북쪽 스웨덴부터 남쪽 이탈리아까지 여러 곳에 수많은 별장을 만들어 놓고 계절마다 기후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유럽 제1의 갑부죠. 그러네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뭐 엄청난 부를 얻긴 했지만 이게 또 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쓰였잖아요. 이에 대해서 노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벨은 자신의 그 폭약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전쟁을 멈추게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내 발명품이 평화조약보다 더 빨리 평화를 불러올 것이다. 적과 아군이 1초 만에 서로를 전멸시킬 수 있다면 모든 문명국은 공포를 느껴 군대를 해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한 무기를 개발하면 오히려 전쟁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이너마이트로 부자가 된 이 노벨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노벨하면 또 노벨상이잖아요. 이 노벨상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노벨이 어느 순간 각성을 한 거죠. 이 노벨상 만드는 데 대해서 많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1888년에 프랑스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죽음의 장사꾼이 어제 죽었다. 어느 때보다도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서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사망했다. 이 사망을 막 축하하는 이런 기사잖아요. 사실은 노벨이 아니라 노벨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인 거고 명백한 오보였는데 어쨌거나 노벨이 이 기사를 읽고 내 성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 노벨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해당 기사 원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근거가 없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 아닐지 몰라도 노벨은 어쨌든 다이너마이트의 군사적 사용에 회의를 느꼈고 그래서 노벨상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전해집니다. 인류가 자신을 죽음의 장사꾼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과학 발전의 아버지로 그렇게 기억하기를 바랬군요. 그래서 충격적인 유언을 한다면서요? 네, 죽기 1년 전에 유언을 하는데요. 앞으로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문학, 평화 분야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사람들을 위한 상을 만드는데 나의 전 재산을 사용한다라고 썼고요. 자기의 총 재산 거의 대부분을 기부해서 노벨상이 탄생합니다. 노벨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달려들어서 이 유언장을 바꾸려고 해요. 오랜 소송이 이어졌지만 결국 노벨의 뜻대로 노벨상이 만들어졌고 1901년부터 지금까지 120년 넘게 전통과 권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노벨상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 같아서 네.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름 노벨이 됐네요. 예.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54년 11월 2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54년 11월 21일은 우리나라의 독도 의용수비대가 일본의 침입을 격퇴한 독도 대첩이 있던 날입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1953년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독도에 무단 침입한 일본에 맞서서 독도를 지킨 순수 민간 조직인데요. 이들은 이날 독도를 점령하라는 일본 함정 세척과 항공기를 발견했고 목숨을 걸고 1시간 동안 사투를 펼쳐서 끝내 격퇴합니다. 이 독도 대첩은 일본이 독도에 다시는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정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해요. 국민이 나서서 맞아요. 나라를 구해내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일어났고 네. 독도도 마찬가지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독도를 지킨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합니다. 네. 뭐 이들이 나라에서 고용한 것도 아니었고요. 네. 자진해서 독도를 지킨 건데 독도 의용 수비대 처음에 어떻게 모이게 됐을까요? 근데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에서 일본이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그 혼란을 틈타서 독도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1948년에 미군이 동해에서 폭격 연습을 하다가 한국인 어부들이 죽은 일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독도에 위령비를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이때 일본이 와가지고 그 위령비를 파괴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닭게시마라는 팻말을 심어놓고 우리 어민들을 위협해서 독도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후 독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팻말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울릉도에서 나고 자란 홍순칠이라는 청년이 스스로 독도를 지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상위군인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독도 의용소비대를 조직한 건데요. 처음에는 45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몇 명 탈퇴하고 33명이 됩니다. 네, 뭐 아무런 보수와 대가도 없이 모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무기를 구할 수가 없었을 건데 어떻게 구했을까요, 무기를? 네, 대장 홍순칠 씨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300만 원 자금으로 오징어 판매 사업을 해요. 그래서 군자금을 만듭니다. 이걸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무기를 구입하고 경찰에서도 무기 지원을 일부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턱없이 빈약한 수준이었고요. 그죠. 또 환경도 아주 열악했는데 독도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1년 중 반 이상은 햇빛을 볼 수 없고 습기도 많아서 대원들이 무기력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식수가 부족해서 빗물을 받아 마시고 식량 보급이 안 되면 미역을 뜯어 먹거나 물고기를 직접 잡아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어렵게 한 건 뭐냐면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독도 점등의 모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대원들의 몸이 온통 상처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독도를, 우리 땅을 우리가 지켜내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이렇게 독도를 지켜냈는데 그러면 이러면서 일본이 좀 뜸해졌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 의용수비대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한 걸 알고 있던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침범했어요. 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륙한 지 3개월째인 1953년 7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에 접근을 해옵니다. 이건 이제 위협사격으로 격퇴를 했고요. 1차 격퇴입니다. 다음에 독도 동도 바위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기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냈는데 그 다음에 54년 8월에 또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 접근해요. 이것도 총격전 끝에 격퇴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격퇴죠.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말 목숨 걸고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전투였던 독도 대첩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1954년 11월 21일 아침에 섬을 순찰하던 홍순칠이
독도를 향해 오는 일본 함정을 발견합니다. 오른쪽 왼쪽에 한 대씩 더 있어서 3대가 있었고 하늘에는 일본 비행기까지 떠 있었어요. 자, 이걸 상대로 해서 전투를 시작을 하는데 6.25 때 특무상사 출신 명사수 서기종이 쏜 박격포가 일본 순시선에 명중을 하고 일본인 몇 명이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런 뒤에 일본 함정들이 불의의 총격을 받아서 우왕좌왕하다가 도망을 갔고 비행기가 계속 독도 위를 선회를 하니까 의용대가 모두 놓치지 않고 대공전을 준비를 합니다. 자, 결국 사태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비행기마저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000톤급 순시선을 우리 의용대가 33명의 의용대가 소총과 박격포만으로 격파한 대첩이었습니다. 야, 정말 의용 수비대가 없었다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뻔했었네요. 그죠? 정말 고마운 분들인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 독도 수비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언제까지 독도를 의용 수비대에게 맡겨둘 수는 없죠. 독도 의용 수비대는 1956년 12월 30일 무기와 임무를 국립경찰에 인계를 합니다. 이후에도 독도 방파제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독도 지키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갔고요. 홍순칠 대장은 1986년 5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일본이 독도를 또다시 넘본다면 반드시 공개해달라고 하면서 유언이 담긴 원고지 600장 분량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 사망한 지 10년 후에 그 원고가 세상에 공개됐고 이 원고에는 독도 의용 소비대가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켜온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공개되고 우리 정부는 독도 의용 수비대의 공로훈장, 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 정신으로 독도를 지켰던 의용 수비대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일본이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너무 일찍 가셨네요. 그러게요. 안타깝다. 그리고 여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요 정도로 부족할 것 같아. 한 일에 비해서. 그죠? 600장 분량을 시키고.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3년 11월 2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태정태세 문단세 맨 끝에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는 누굴까요? 고순헌인가? 순종인가? 네. 순종 황제죠. 자, 1907년 즉위 후 1926년에 세상을 떠난 대한제국 2대 황제 순종인데요. 그 순종의 뒤를 잇기 위해서 책봉했던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태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친왕 이은인데요. 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동생입니다. 자, 동생을 황태자에 책봉을 했는데 1963년 11월 22일은 대한제국의 황태자 영친왕 이은이 56년 만에 일본에서 귀국한 날입니다. 이은은 10살 때 이토 히로부미에게 끌려가서 일본인으로 살았는데 이날 66세의 나이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말이 황태자지 헐뿐이었잖아요. 그쵸. 인질처럼 일본에 가서 거기서 병을 얻어서 그제서야 고국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네, 황태자였다고 해도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은 전혀 없었던 건데 어쩌다 일본으로 끌려갔을까요? 네, 고종과 엄귀비 사이에서 태어난 영친왕은 1907년 10살에 황태자에 책봉이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이토 히로부미가 신학문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영친왕을 일본으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말이 유학이었는데요. 사실은 볼모였어요. 일본에 건너간 영친왕은 일본식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한국의 황태자인데도 일본 육군 유년학교를 거쳐서 육군 사관학교와 육군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육군 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말이 대한민국 황태자지 사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거의 뭐 일본인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네, 결혼도 그랬어요. 민갑완이라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강제로 파혼을 당합니다. 대신 일본 황족 여성 마사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이름 이방자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됐던 건데요. 당사자인 이방자도 몰랐던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자, 2년 뒤에 구체적인 결혼식 일정이 공개됐는데 1919년 1월 25일 그때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때 세계 열강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라는 내선일체를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결혼을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불과 나흘 전인 1919년 1월 21일 새벽에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이듬해 영친왕의 결혼식을 강행을 했어요. 황태자와 일본 여성의 결혼 소식에 조선 사람들은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방자 여사가 혼례루에서 타고 가던 가마에 도쿄에서 유학하고 있던 서상일이 폭탄을 던졌지만 불발로 끝나는 이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발간됐던 독립신문에는 이런 그 기사가 실려요. 국권을 빼앗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여자와 결혼한 금수.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근데 영친왕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선택도 아닌 일본 군인이 됐고 그다음에 일본 여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네. 그때 영친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나라를 뺏긴 황실에 그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지만 황실 성원 그 개인의 그 생활은 또 비참했습니다. 영춘왕이 일본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지극한 지독한 아주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인 이방자 여사가 영친왕 방에서 하얀 조약돌을 발견하는데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어릴 적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창덕궁 낙선제에 있는 조약돌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게 받은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국이 그리울 때면 이 조약돌을 만지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달랬다라고 합니다. 영춘왕은 몇십 년 동안 일본에 살았어도 한국말의 억양과 문법, 발음까지 아주 유창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끝내 버리지 않았던 거죠. 1950년에는 이런 일도 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군들을 위해서 알기 쉬운 한국어 교본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고국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돌을 보내달라서 네. 그 돌을 보면서 그 그리움을 달랬을까요? 네. 근데 결국 우리가 해방이 됐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영친왕 가족은 일체의 특권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평범한 제1 한국인이 됩니다. 영춘왕은 한국으로 귀국을 열망했지만 고국은 그를 철저하게 냉대했는데요. 이승만 정부는 영춘왕이 일본 황족으로 살았으므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귀국을 거부했어요. 반대로 일본 정부에선 호적을 기준으로 영춘왕 부부를 한국인으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부가 무국적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춘왕은 나는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다 라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지는데요. 어떤 재산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든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궁핍한 상태가 말았다고 합니다. 네. 아, 이게 되게 슬픈 게 한국에서는 일본인이라고 막 비난을 하고 일본에서는 또 조선인이라고 안 받아주고 야, 이거 뭐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진짜 서러웠을 건데 그럼 결국에는 영친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1957년 일본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구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러 미국에 갔다가 1959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후인 1962년 12월에 한국 정부가 영춘왕 부부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고시했고요. 그래서 1963년 11월 22일 오늘 이야기하는 이날 영친왕이 이방자 여사와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이미 혼수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국 땅을 밟아보지를 못합니다. 7년간 투병하다가 1970년에 불행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였지만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영친왕, 나라를 망하게 한 친일파라는 비난 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국 왕실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아유, 삶이 참.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26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8년 11월 26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절도범일 겁니다. 조세영이 15년 만에 출소한 날입니다. 조세영은 1970년대, 80년대에 사회 상류층의 주택을 털면서 대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날 출소 후에는 또 개과천선의 아이콘이 됐어요. 하지만 다시 계속해서 절도 사건에 휘말리면서 수감과 출소를 반복을 했습니다. 범행 대상이 최고위층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기업형 절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로 유명한 절도범이었죠. 네, 대도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근데 조세영이 범행을 한 집들은 보면 경제부총리, 병원 이사장, 국회의원, 청와대 경호실장, 재벌 2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인물들이었어요. 또 조세영은 절도를 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는데 뒷날 밝힌 그 원칙 5가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둘째, 판검사 집은 털지 않는다. 판검사 집 아니야. 셋째,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네. 넷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네. 다섯째,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뭐 홍길동입니까? 아니 근데 당시에는 외제 사치품에 대한 국민들의 그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조세형의 절도범 중에 특히 유명했던 게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조세형 때문에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요. 조세형이 훔친 이 다이아몬드는 무려 5.75캐럿이었어요. 1982년 당시에도 3억 원을 훌쩍 넘는 이 보석의 주인공은 네, 청와대 경호처장과 국회의원을 지냈던 신모 씨였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절도 규모가 1억 원 정도라고 줄이고 쉬쉬하면서 이걸 감추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서 3억 원이 넘는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당시 부패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주로 부유층을 털었던 이런 조세형을 영웅이나 혹은 뭐 의적으로 미화하는 그런 풍조가 좀 퍼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도둑이 아니라 도둑 맞은 사람이 더 비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세형에게 도둑질을 당한 몇몇 집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과박스 뇌물, 이런 불법으로 얻은 돈 때문이니까 이게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신고도 못한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형 검거가 당시 최대 화제거리였어요. 조세형은 결국 1982년 11월에 체포가 됐는데 1983년 4월에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최고의 재벌 삼성가 이병철 회장 집을 털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를 벌이기 전에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탈주 엿새째에 민가에 숨어들어 인질극을 벌이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구속된 뒤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가 털었던 집 중에서 부총리 집에 도난 피해액이 730만 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5억이 더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비난 여론에 부총리가 경질이 됐습니다. 도둑이 부총리를 경질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더라. 정말요. 네. 조세형이 15년 복역 후에 나오면서 이제 개과천선해서 개과천선의 아이콘이 되고 그때 이제 TV 토크쇼에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1998년인데요. 만기 출소한 다음에는 신앙을 가지고 달라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고 또 전과자들을 종교로 인도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활동을 또 실제로 열심히 했어요. 예비 경찰을 위한 특강, 또 국내 최대 보안회사 자문위원으로 스카우트 되기까지 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선교 활동을 한다면서 2001년 일본으로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도쿄 시부야에 있는 주택가에서 빈집 3곳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혀요. 자, 범행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는 노숙자 박성규입니다. 조세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인을 하는데 이런 말을 또 해요. 일본의 무인 경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보려고 들어간 것이다. 참. 자, 이게 설득이 됐을까요? 자, 되죠. 결국에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또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끝이 아니죠. 네, 출소 후 1년만 2005년에 서울의 한 치과의사집에서 금품을 훔쳤고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를 하고 2년이 지난 2010년에 73살의 나이에 다른 사람이 훔친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장모랍이라고 하죠. 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 경찰에 붙잡혀요. 체포 당시에 다리미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피워서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깬 거죠. 진짜 그러네요. 그럼 이제는 좀 그만할 법도 한데 이 범행이 계속해서 이어졌나요? 계속됩니다. 76, 2013년에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고 이번에는 만년필로 저항하다가 잡혀서 3년형 선고. 출소 직후인 2015년 10월 또 구속됐는데 이때는 한남동 빌라에서 5억 6,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이후 82살 때 2019년 광진구 다세대 주택에서 저금통에 있던 현금 몇만 원으로 훔쳤다가 또 수감됐고요. 2021년 12월 출소 경기도 용인의 전원주택에서 3번에 걸쳐 금품 3,300만 원어치를 훔치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85살의 그에게 재판부는 이런 말을 한다고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도라고 불렸는데 네. 결국은 점도둑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자신이 세운 원칙은 다 무너져 버린 거고. 맞아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네, 세상에 도둑은 있어도 대도는 없는 거죠. 이 대도라는 수식어는 영웅이 필요했던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러겠네요. 새 삶을 산다던 그는 끝내 자신의 절도 행각을 멈추지 못하고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유익한 역사 이야기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요 날씨가 조금 서늘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환절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양식재료를 드시면서 보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오리입니다. 아주 오리는 건강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저지방 고단백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요. 우리 옛날의 조상님들은 이 오리를 그 보양식으로 활용도 하고 약용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맛있는 오리 요리 중에서도 부위가 있어요. 오리 부위 아세요? 그 닭하고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좀 비슷하죠. 가슴살, 네. 뭐. 그래서 특별히 맛있는 부위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 바로 오리 목살을 준비를 해서 철판볶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목살이 해봐야 목이 요만한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했죠. 요새는 이렇게 부위별로도 많이 판매를 하니까요. 이렇게 목살 준비했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철판볶음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래떡도 들어가고 고구마도 들어가고 약간 매콤하니까 또 남편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리의 안심살이 있습니다. 안심살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드냐 하면 바로 떡갈비를 만들 건데요. 보통 떡갈비 그러면 어머 돼지고기 소고기 아니야 하실 텐데 오리 안심살을 곱게 다져서 여기에 각종 채소와 함께 떡갈비를 만들면 그야말로 저지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두 가지 메뉴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오리 요리라 그래서 오리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오리고기는요. 불포화 지방산부터 그리고 칼슘, 철, 인, 비타민 B,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미세먼지와 중금속 배출에 좋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배워가지고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준비할 메뉴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리 목살을 이용을 해서 철판볶음을 하겠다. 근데 목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게 한 마리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근육과 지방과 힘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살집이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요거를 우리가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근막이라 해서 벗겨내는데 오리 목살은 벗겨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같이 잡수셔야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오리 같은 경우에는요 식감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야, 닭목살도 맛있거든요. 오리 목살은 또 처음 먹어보네요. 근데 이 오리 목살이요 의외로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식감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잡숴 보시면 앞으로는 철판볶음은 무조건 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볼에다 좀 담고 밑간을 조금 먼저 할게요. 네.
고기는 뭐 밑간이 무조건 필수죠. 그쵸. 예. 특별히 이 오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냥 볶아 먹어도 맛있지만 밑간을 해서 같이 볶으면 훨씬 더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고기가 연해서 맛이 더 좋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밑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요거 들어가요. 요거. 간장. 진간장. 네, 요 진간장이에요. 그다음에 매실청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설탕보다. 그리고 다진 마늘하고요. 그리고 다진 생강이 조금 들어갑니다. 생강. 다진 생강. 나는 생강에 씹히는 맛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요새 생강청 많이 잡수시죠? 생강청 조금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이렇게 묻혀놓으면 요 오리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훨씬 더 간맞춤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드실 때 굉장히 쫄깃쫄깃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간맞춤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각종 채소가 있습니다. 저는 철판볶음에는 무조건 고구마 넣어야 돼요. 맞아. 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고구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떡이 들어가면 훨씬 더 한 끼 식사로도 좋잖아요. 그래서 가래떡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맛있겠다. 그쵸, 맛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이제 들어가는 이제 향신 채소를 준비하시면 돼요. 바로 당근하고 요거는 약간 단맛과 함께 색감을 좀 내기 위해서 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양파하고 대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양념장은 너무너무 쉬운 게 양념장은 고춧가루와 고추장만 있으면 되는데 고춧가루는 3큰술. 고추장은 1큰술의 비율이에요. 요것만 딱 맞춰주시면 양념이 굉장히 잘 배어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요게 들어가야 돼요. 바로 다시마 우린물입니다. 요 다시마 우린물이 1컵 정도 들어가야 국물까지 굉장히 나른하게 드실 수가 있어서 아주 맛있거든요. 일단 제가 이렇게 불을 조금 올려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향신채를 볶아야 되니까 식용유를 조금 둘러야 되겠죠.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뭐부터 볶을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양파를 좀. 양파. 양파부터? 네. 맞아요? 뭐 철규 씨 말대로 제가 양파 넣어드릴게요. 그래요? 오. 그 다음엔 뭐 넣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예인 씨가 좀 잘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파? 대파? 대파도 굵게 썰었으니까 이것도 같이 넣어요. 그리고 순으로 가는 거야. 김준희 씨는 당근도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먼저 이제 볶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향신채가 쫙 올라와야지만 이 향이 좋아서 고기에 잡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오리의 목살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향신채를 얼마 정도 볶냐 하면 우리가 이 대파랑 양파의 향이 조금 올라와야 돼요. 네. 그래야 고기 볶기가 굉장히 좋아요. 살짝 나른해질 때까지 그쵸. 볶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나른해지느냐? 양파가 살짝 투명해져요. 그때까지만 볶으시면 돼요. 네. 야, 저렇게 하고 오리 목살 넣고 양념 넣으면 이거는 무조건 맛있죠.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냉장고에다가 요거를 이제 숙성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밑간을 하고 난 다음에 냉장고 숙성을 시킬 때는 보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리 목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딱 준비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채소를 준비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걸 이제 볶아주세요. 우와. 진짜 숙성하는 동안 뭐 나머지 재료 준비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요것만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갖은 양념이 매콤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주말에 별식으로 좋겠어요. 또 우리는 또 몸에 좋아서 뭐 오리 기름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밥 볶아 먹어도 왜 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돼지고기는 누가 돈 주면 그냥 사 먹고 오리 고기는 열심히 내 돈 주고 내 돈으로 사 먹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오리고기는 영양이 좋아서 예로부터 이거를 약용으로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리고기는 보통 닭하고 다른 게 껍질도 그냥 다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고기에 살짝 간이 배어 들어가면서 좀 익혀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를 뭘 넣느냐? 바로 이제부터 양념을 넣어야 돼요. 다시마 우린물 넣고요. 그래야 타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떡을 넣어주세요. 아, 떡을 지금 넣는 거예요? 네. 오리는 참 아낌없이 줘요. 맞아요. 겨울에 저거 먹고 오리털 파카 입고. 자, 고구마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고구마가 맛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죠. 예. 특별히 이 안에 들어가는 고구마가 저는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양념, 고추장 양념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 아, 그 위에다 바로 하시는구나. 네. 따로 안 하니까 훨씬 더 편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간장 넣어주고 간장도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볶아주시면 돼요. 양념이 잘 배이도록. 아, 주말에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고 금방 지은 밥에다가 요새 또 어머님들이 겉절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겉절이에 한보세개 넣고 같이 잡수시면 정말 주말 별식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메뉴지요. 저희 집도 어제 김장 했는데 아, 그래요? 겉절이 아, 그래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오. 요즘 요번엔- 국내에서 많이 해요. 요번엔 잘 됐어. 요번에는 실패한 적이 좀 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끓었어요. 끓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옆에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와. 잘 익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넣은 게 있어요. 바로 물엿 안 넣었고요. 윤기. 그다음에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요. 약간만. 하는구나. 그리고 간 맞춤은 소금으로 하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딱 보니까 간 맞춤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만큼 딱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맛있게 잡수시면 되겠어요. 네네네. 와, 맛있겠다.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이야, 아, 요기저래 저 철판 오리구이 정말 아, 맛있죠. 너무 맛있죠. 저 나중에 밥 이렇게 볶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저희다 김가루 넣고 김가루 넣고 깨 맞아요. 뿌리고 아우, 예, 달걀 탁 깨가지고 아유, 막 달달 볶아먹으면 너무 매뉴얼을 맛있죠. 아니까. 야, 저 국물도 제가 맛있고 밥까지 저거. 다 볶아드리면 너무 맛있겠지만 네네네. 지금 생방송 중이라 제가 밥은 못 볶아드리고 네. 밥을 제가 드렸어요. 네, 밥 같이. 얹어서 같이 한번 잡숴보세요. 아, 맛있겠다. 많이 좀 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저는 그 오리의 이런 쫄깃한 식감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렇죠? 쫄깃쫄깃하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목살이 더 오, 쫄깃하구나. 목살이라 더 기대돼요. 목살은 일단은 쫄깃하죠. 부드럽고. 와, 진짜 식감 좋다. 그렇죠? 진짜 아마 목살로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낸 거는 행복한 아침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확실히 씹는 맛이 있네. 그리고 오리도 잘못하면 냄새 나거든요. 그렇죠? 냄새 많이 나죠. 근데 그 잡내가 없어요. 야, 얘를 싹 잡아. 오리가 잡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고구마 이거 목살이 어떨까? 괜찮네. 고구마. 네, 고구마 너무 맛있죠? 야, 이거 진짜 밥 비비거나 볶아 먹어야 되는데 이 양념에. 아, 오리가 식감이 이렇게 좋았나? 쫄깃쫄깃하고. 저 식감 너무 좋죠? 네. 이게 목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살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야, 오리 목살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잡수시면 딱이네요. 됩니다. 그럼 꼬들꼬들하면서. 맞아요. 꼬들꼬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안심살 가지고 아주 맛있게 또 떡갈비를 구워야 되잖아요. 네. 잡수시면서 떡갈비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네. 일단은 오리 안심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리 안심을. 요게 부위별로 요새는 묶어서 판매를 하니까 굉장히 간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소금물에만 비벼서 씻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렇게 다져놔요. 이렇게 칼로. 그냥 도마에 올려놓고 다다다다다만 하면 돼요. 요거는. 요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펴지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 떡갈비를 만들려면 분명히 채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채소가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이게 들어가요. 양파하고 대파하고
피망이 들어가거든요. 피망. 네. 왜 피망이 들어가냐면 아이들 잘 안 먹잖아요. 요럴 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향이 좋기 때문에 오리의 누린내, 잡내가 일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무래도 물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떡갈비가 축축 처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아무것도 안 두른 마른 팬에다가 한번 볶나요? 네, 볶아요. 양파, 대파, 피망. 네, 피망, 양파, 대파, 그다음에 피망까지 이렇게 3개를 나란히 놓고 볶아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 이 열기에 의해서 수분이 확 날아가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식혀고 나서 오리 안심에다가 요거를 버무려서 하게 되면 향은 향대로 나니까 좋고 물은 안 생기니까 훨씬 더 질척이지 않아서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는 거예요. 잘 뭉쳐지겠네. 자, 이렇게 됐으면 요 넓은 접시에다가 요거를 펼쳐서 한번 네, 식혀야 펼쳐서 식혀요. 이렇게 식혀주세요. 물 안 나오게 이렇게 한 번 볶아내는 거는 또 몰랐어요. 네. 대부분 요거 왜 자꾸 이렇게 물이 생기지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밀가루 넣고 전분가루 넣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래서 요걸 좀 펼쳐주세요. 자, 요걸 이제 펼쳤으면 우리가 뭘 하냐 하면 바로 이제 양념을 하면 돼요. 바로 양념을 하는데 볼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아까 제가 요거 다져놓은 거 있었잖아요. 네. 다져놓은 거를 여기다가 올려요. 안에다가 죄다 올려요. 올리고 나서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는데 어떤 양념을 하느냐? 그것도 아주 간단해요. 집에 있는 양념 그대로 다 하시면 돼요. 마늘 들어가야 되고요. 다진 마늘. 네. 그다음에 저는 이따가 설탕을 약간 넣어요. 떡갈비에다가. 그리고 요거 감자 전분이거든요. 감자 전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참기름 약간, 그다음에 깻가루 약간, 소금 약간 넣고 얘를 치대주세요. 근데 치댈 때 그냥 치대지 마시고요. 요게 지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만들어놨던 야채. 요거를 갖다 놓고 같이 치대세요. 그래서 손으로 많이 치대주는데 여기에다가 후춧가루도 약간 넣어주세요. 그래서 손 넣고 많이 치대주세요. 오리고기랑 후추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향이 굉장히 좋죠. 네.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많이 치대지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요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요걸 많이 치대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떡갈비니까. 네, 떡갈비니까.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랩을 깔고 다시 위에 올리고 다시 위에 올리고 랩 깔고. 그죠. 그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뭘로 붙이느냐? 식용유를 두르고. 식용유. 식용유를 두르고 붙이세요. 떡갈비는 우리가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반반 섞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이 오리고기는요, 반반 섞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요것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특별히 안심이 부드럽기 때문에 요게 아주 맛있어요. 야, 네. 무슨 맛일까? 오리고기를 만든 떡갈비. 아마 잡숴 보시면 헉! 이러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워주잖아요. 구워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이렇게 나오죠. 구웠으면. 네. 그랬으면 요거를 같이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랑 같이 먹느냐? 바로 깻잎이랑 같이. 향에다가 그냥 끝나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깻잎이랑 먹는 거예요. 깻잎 향을 아주 오리가 가장 좋아해요. 아니, 근데 오리고기는 항상 깻잎하고 뭐가 좀 잘 맞아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어울리죠. 많이 싸서 먹죠. 이렇게 해서 깻잎쌈을 옆에다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요. 이렇게 맛있겠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는 잘 부쳐준 오리를 여기다가 같이 놔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네, 하나씩.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하나씩을 드릴까, 두 개씩을 두 개씩이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리가 이렇게 붙여지면 요거는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하나는 요 외롭더라고. 오리 떡갈비가요, 굉장히 잘 붙여져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건 뭐냐 하면 이게 이 안에 지금 채소랑 다 오리 안심살만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익혀야 되니까 처음에는 센 불로 하시다가 중간에는 중약불로 해서 은근하게 구워주셔야 이 떡갈비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두 개씩 한번 네. 나눠드릴게요. 우리 이정 선배님께서 하나는 외롭다고 정확하게 말씀. 그리고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꼭 그러잖아. 밥도 한 번 이렇게 퍼주면 네네. 정없다고. 맞아요. 두 번은 이렇게 두 번.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가 꼭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같이 싸서 잡숴 보세요. 그리고 요렇게 좀 구워놨는데 좀 남았어요. 그랬으면 간장 양념을 만드세요. 간장 2큰술에다가 다시마 물 2큰술에다가 그다음에 물엿 2큰술을 넣고 졸여요. 그래서 오리 떡갈비를 거기에 졸이면 오리 떡갈비 간장 양념이 되니까 그건 또 도시락 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그렇게 잡수셔도 아주 좋아요. 이것도 쫄깃하네. 그러니까요. 그냥 굉장히 쫄깃쫄깃하죠.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네. 찰져. 이거 싸 먹어야 돼서 싸 먹어야죠. 싸 먹어야죠. 싸드셔야지 굉장히 맛있어요. 확실히 오리에는 향이 깻잎향이 있어야죠. 아, 맛있다. 그냥 떡갈비처럼 이렇게 푹 꺼지지가 않고 네. 이것도 그대로 씹는 맛이 있네. 담백해요. 오리의 안심의 그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굉장히 고소하죠. 네. 고소하고 담백한데 그 오리 향을 깻잎이 싹 감싸주면서 와. 손님 레시피 오셨을 봐요, 레시피. 때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으니까요. 네. 한번 꼭 이렇게 만들어 이번에 보시기 만든 바랍니다. 깻잎이 향까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렇죠? 추운 날씨,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요리를 먹어야 할 때 오늘의 주제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보양식 오리 요리입니다. 오리는 부위별로 맛과 매력이 다른데요. 오늘의 오리 요리 두 가지는 오리 목살 철판 주물럭과 오리 안심 떡갈비입니다. 먼저 오리 목살 철판 주물럭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리 목살은 소금물에 헹궈 건져 물기를 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진간장, 매실청에 묻혀 냉장고에 1시간 둡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대파, 당근을 볶아주고요. 다시마 우린 물과 고춧가루, 고추장, 진간장을 넣고 끓으면 가래떡과 고구마, 오리 목살을 볶아줍니다. 양념이 잘 배면 물엿과 참기름을 넣고 소금 간을 해주면 오리 목살 철판 주물럭 완성입니다. 이제 오리 안심 떡갈비도 만들어 볼까요? 오리 안심은 소금물에 여러 번 헹군 후 물기를 닦고요. 잘게 썰어서 곱게 다져줍니다. 다진 양파와 대파, 청피망을 약불에서 볶고 쟁반에 펼쳐 식히고요. 오리 안심에 떡갈비 양념 재료를 넣고 20분간 치대어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을 떼내 직경 6에서 7cm, 두께 1cm의 떡갈비를 만들고요. 뜨겁게 달군 팬에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떡갈비를 앞뒤로 구워주면 오리 안심 떡갈비도 완성입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리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오리 목살 철판 주물럭 그리고 오리 안심 떡갈비. 야, 기가 맛있습니다. 막힙니다. 네. 주말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요, 지난주에 선물 받으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았죠. 든든하죠. 너무 집에서 기분이 맛있게 좋죠? 먹- 네. 그렇죠? 그래서 선물 2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북어 한 마리 갖고 만듭니다. 야,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북어 한 마리로. 예, 다음 주 기대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경제지주가 오는 30일까지 2023 가루쌀 제품 판매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건강한 시작 가루쌀로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친환경적인 가루쌀의 가치를 알리고 가루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는데요.
이번 기획전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 개발된 40여 종의 가루쌀 제품 중 쌀칩, 쌀라면, 쌀식빵 등 11종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미맛 쌀칩은 밀가루를 먹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루쌀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으로 가루쌀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추운 거 같지는 않던데. 네, 근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산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